한국은 미국과 마주하고 있고 중국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에 대한 야심찬 비전을 제시하며 취임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자유와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전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스스로를 고래 사이에 갇힌 새우라고 여겼던 미국에서는 이러한 수사가 이례적이었습니다. 미국인의 귀에는 음악과도 같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동맹을 강화하여 중국에 대항하여 미국을 강화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역시 일본, 한국 등을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의 싸움에 동참하도록 결집시키는 등 자유주의적 가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1년이 지났지만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4월 24일 10년 만에 한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워싱턴에 도착한 윤병세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지지하는 것을 주저했다. 그리고 그는 중국에 대한 무역 및 기술 캠페인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의 방문은 한국전쟁 이후 양국이 상호 방위조약으로 맺은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한국군 14만여 명과 미군 3만 7천여 명이 사망한 한국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이 양국 간 최대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철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2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는 수십 년 동안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한국은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벌어진 미국의 전쟁에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10년 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양국 간의 상업적 관계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양국 국민은 서로의 대중문화를 열렬히 좋아하며 활기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 소폭이나마 추가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 확대를 감독하고 가장 가까운 동아시아 동맹국인 일본과 화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발표되기 전에 가입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한국 정부를 감시해왔다는 문서가 유출된 이후에는 미국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보좌관은 처음에는 해당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그는 감청을 인정했지만 악의적 의도 없이 수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이 약속한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꺼려하는 모습이 더 눈에 띕니다. 중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무기 수출국인 한국은 미국과 나토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치명적인 무기 공급 요청을 거부했다. 또한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보다 훨씬 더 중국과 거리를 두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뒤를 이어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선언하고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5년 동안 국방비를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을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향후 5년간 연평균 7%의 국방비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으로의 반도체 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일본과 네덜란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입니다. 한국은 3위 파트너인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중국과 더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같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에 대한 공급망은 대부분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 반도체 수출의 약 40%가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또한 전기차와 반도체 기업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밀어내기 위한 법안을 포함하여 최근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일부 노력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러한 조치의 보호주의적 성격과 이를 도입하기 전에 아시아 동맹국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초강대국의 실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식량을 공급하는 등 북한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이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꺼리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일본은 김정은의 미사일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의 일상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는 일본에는 무기일본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을 줄 세우기 위해 한국을 협박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2016-17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설치 계획을 발표한 후 중국 관영 언론은 한국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불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한국을 겁먹게 만들었다면 대부분의 문제에서 중국보다 서방에 대한 한국의 선호도도 악화시켰습니다. 한국의 정책 결정에서 친중 성향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퓨 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89%가 미국에 대해 호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19%만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한국을 지정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것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정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한국 지도자는 더 많은 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도청 유출은 그의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4월 19일 윤 장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대규모 민간인 공격, 학살 또는 심각한 전쟁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계속 거부하는 것은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 해협으로 눈을 돌려 윤 대통령은 같은 인터뷰에서 한국은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각각 강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신뢰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비슷한 일방주의 공화당 후보가 곧 백악관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의 핵 억지력을 약화시켜 일부 한국 정책 이반자들이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하기를 원할 정도로 미국의 핵 억지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미국이 중국과 달리 그러한 우려를 논의하는 데 열려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미국이 우리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지는 않지만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양국의 상호 관심은 강력한 접착력을 발휘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 보장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을 포함한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의 주도권을 따르려고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라는 핵심 이슈에 있어서도 중추적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